만약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면 우리가 정확히 그 지점을 찾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은 제가 어떤 질문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려고 한 설문조사에서 단연코 1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은 마지막에 다루려고 해요. 이 영상을 후원하는 곳은 저희 파트너 이타우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금융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대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기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멋진 영상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은 아래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이제 지출관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치를 누리진 않지만 편안함을 지키며 저축하고 싶어요. 이걸 생각해 보려면 사치, 편안함,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의 차이를 아는 게 좋아요. 사치는 라이프 스타일, 과시와 관련이 있어요. 1만 달러짜리 그 가방 아시죠?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이 필요하다면 사치품 구매는 가장 나중에 해야 해요. 편안함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휴가 때 여행을 가거나 주말에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만약에 줄이면 분명히 그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출을 줄일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편안함을 위해 조금만 쓰면서도 원래 쓰고 싶었던 것보다는 덜 쓰는 거라면 더 저렴하게 여행을 가거나 주말에 비싼 곳에 나가는 대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비용을 나누는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편안함을 누리면서도 돈을 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로 사실상 돈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스트리밍 채널을 50개나 구독하지만 실제로는 3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쯤만 쓸 채널도 있는데 그럴 땐 그 시리즈를 볼 때 한 달만 구독해도 되잖아요. 이건 사실상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내지만 온라인 게임이나 다운로드도 거의 안 하고 실제로 절반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편안함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실험실에서 대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매변 이식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대변 이식에 대해 말하면 아주 더럽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중요한 시술입니다. 우리 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 집단이 있는데 이 박테리아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소화, 일부 호르몬 생산에 매우 중요하고 장과 뇌의 관계, 그리고 박테리아가 그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물들을 장내 세균총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문제는 이 박테리아들의 어떤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박테리아가 들어와 기존 박테리아를 내쫓고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는 강한 항생제 복용으로 박테리아 대부분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되찾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대변을 빌리는 것입니다. 꼭 가족이나 친척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대변은 위험한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은 물에 녹여지고 특별한 처리를 거쳐서 보통 원래 나왔어야 할 곳을 통해 당신 몸에 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이건 중요한 치료입니다. 알겠죠? 이번에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베레, 대서양에서 태평양과의 가상 경계선에 색깔이 나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베레, 왜 대서양과 태평양이 서로 섞이지 않나요? 왜 태평양과 대서양의 바닷물이 섞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거짓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이죠. 저는 방금 우수아이아에서 돌아왔어요. 우수아이아는 남아메리카의 맨 끝, 남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일단 말이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와 같은 바다의 구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벽도 없고 물리적인 선도 없고 서로를 구분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이고 같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바다에서 물을 빼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바다의 물도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바다들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긴 합니다. 여기 남아메리카 남쪽에서는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 끝부분에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잇는 해협이 있는데 그걸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1500년대 초 에페르낭 드 마젤랑이 세계 일주 함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곳을 지나갈 때 바로 이 해협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아메리카의 가장 남쪽 끝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티에라 델 푸에고라는 아주 큰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칠레와 아르헨티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남쪽에는 비글 해협이라는 또 다른 해협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우수아이아에 있었던 그곳입니다. 저는 그 해협에서 배를 탔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남극과 남아메리카 사이에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불리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협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작은 해협이 아니고 대략 800km 정도 됩니다. 드레이크 해협 또는 드레이크 통로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배로 지나가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날씨가 아주 험악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높고 폭풍도 자주 일어나고 엄청나게 춥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가보면 물 위에 아무런 경계선도 아무런 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바다를 봐도 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마나우스에서 보는 강물의 만남과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네그로강과 솔리몽이스강의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이 두 대양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태평양은 조금 더 차갑고 대서양은 조금 더 염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는 이미 많이 섞여 있고 합류 구간도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알아요. 잠깐만요. 잠깐. 내가 사진을 봤는데 하얀색 물이랑 파란색 물이 만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게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곳이라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은 맞아요. 물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그건 빙하에서 내려오는 민물, 즉 산의 일부를 함께 쓸어 내려오는 민물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미네랄 때문에 아주 하얗고 그 물이 알래스카만에서 바다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 사진은 사실 알래스카에서 찍힌 거예요. 웰링톤 레메스라는 채널 멤버가 있는데 참고로 항상 멤버들을 위해 질문을 남겨줘요. 이베레, 버스는 양쪽에 두 줄의 좌석이 있고 가운데 통로도 있는데 어떻게 자동차와 같은 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브라질에서는 차량의 최대 너비가 2m 60cm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으려면 최대 2m 60cm까지만 허용된다고 해요. 그보다 크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도로들이 2m 60cm 너비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넓은 거거든요. 버스는 아마 그 정도까지 넓지 않을 거고 승용차는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참고로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피아트 스트라다예요. 이 차의 너비는 1m 66cm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할 때는 2m 60cm 너비의 차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고 승용차가 지나갈 때는 거의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브라질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로들은 이보다 훨씬 더 넓어요. 각 차선이 대략 3m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베레, 왜 계산기와 전화기 키패드는 다르게 생겼나요? 솔직히 저는 이제 휴대폰 전화의 위치도 잘 몰라요. 전화를 거의 안 쓰거든요. 저는 전화를 걸 때도 왓츠앱으로만 해요. 사실 이제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글을 쓰거나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한번 볼게요. 맞아요. 봐보세요. 전화기는 12345-789-456-123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말이 안 되죠. 일단 버튼이 있는 전화기가 계산기보다 더 나중에 나왔다는 거 아세요? 계산기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버튼이 달린 전화기가 1950년대쯤 등장했을 때 계산기는 이미 꽤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고 계산기로 일하는 사람들은 입력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겁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전화기에 숫자를 입력할 때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입력하면 전화기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입력하는 게 더 나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기보다 입력하기 어렵게 하려고 숫자의 순서를 바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1960년대 미국에서 벨 연구소가 전화기용 키패드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두 줄로 배치하거나 다양한 레이아웃을 시도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익힌 것이 이 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리적인 이론이 있는데 바로 다이얼식 전화기,
즉 원판 전화기는 1부터 시작해서 0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 가고 그 다음에 0이 있죠. 바로 이 점에서 사람들이 키패드를 만들 때 영감을 얻었습니다. 1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 어떤 게 진짜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계산기 키패드와 전화기 키패드가 다르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유리가 깨졌거나 유리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나요? 네, 그렇게 작동합니다. 전자레인지 문을 열면 전자레인지가 자동으로 꺼지는 거 눈치채셨죠? 만약 작동 중이라면요. 그 안에 작은 스위치가 있어서 절대 마이크로폰이 아니라 전자레인지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자파가 여러분에게 닿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전자레인지 문을 열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익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구공을 유리에 맞췄는데 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유리가 깨져도 전자레인지는 계속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을 전자레인지 방사선에서 보호하는 건 유리가 아니라 옆에 붙은 금속망이라는 점이에요. 유리 옆에는 구멍 뚫린 금속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들은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전자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정확한 크기로 되어 있어요. 전자파는 그 구멍을 통과하기엔 너무 커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금속망이 여러분을 마이크로파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예요. 즉, 유리가 깨져도 망이 온전하면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같은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 스탠리 컵은 진공으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왜 소방관의 옷에는 이런 기술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스탠리 컵과 온도를 보존하는 다른 컵들은 모두 내부와 외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층 사이에는 빈 공간, 즉 진공이 형성됩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액체가 밖과 열을 교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보온병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내부의 액체 온도 유지에 효과적인 장벽이 생깁니다. 맥주를 넣어두면 몇 시간 동안 시원하게 유지돼요. 이건 마누얼 두문도에서 테스트할 만한 주제네요. 그런데 소방관들은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컵은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피부와 외부 사이에 진공이 있는 갑옷을 입으려면 스탠리 컵처럼 굉장히 단단한 구조의 내부에 한 겹이 더 있는 그런 걸 써야 할 거예요. 당신은 마치 중세 기사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방관의 옷을 보면 그건 정말 무겁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우리가 한번 입어봤는데 한 번은 마리가 우리가 소방서에 갔을 때 입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방염 소재 테스트를 하면서 저도 입어봤어요. 진짜 엄청 덥긴 한데 예를 들어 그 옷을 입고도 뛸 수 있어요. 근데 스탠리 텀블러로 만든 갑옷 같은 걸 입으면 그렇게 쉽게 못하겠죠? 이제 아까 질문에 답하자면 저는 T4를 자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금은 장난으로 쓴 건데 이게 습관적으로 끼워 넣는 말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할 말이 별로 없거나 문장 중간에 생각하고 있을 때 T4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집에, 그러니까 갔고, 그러니까 뭔가를 찾았고, 그러니까 이런 T4들은 전부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스탠리 텀블러가 일종의 보온병이라고 말하면 그 T4라는 단어는 거기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온병과 비슷하다든지 보온병을 떠올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보온병과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4가 습관적으로 끼워 넣는 말로만 쓰일 때만 거슬린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쓸 때는 계속 T4라고 할 거예요. 왜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레이저나 불이 생기는 거죠? 그게 온도를 높여주나요? 왜냐면 돋보기는 레이저를 만들지 않아요. 레이저는 빛이 직진해서 멀리 쏠 수 있고 빛이 퍼지지 않고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돋보기에서는 거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태양빛은 거의 직선으로 오지만 돋보기에 도달하면 그 빛이 한 점에 집중되어 실 한 점에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가 태우는 거예요. 한 점에 많은 에너지, 많은 빛을 집중시키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 칼과 비슷한 원리예요. 무언가를 자르려면 물체 위에 압력을 가해야 해요. 칼은 압력을 아래쪽의 한 줄에 집중시켜요. 한 곳에 많은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베레, 돈이 종이로 만들어졌다면 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 많이 찍지 않을까요? 간단한 해결책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정부도 없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정부가 꽤 많지만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예를 들어 당신이 살고 있는 행성에 살 수 있는 물건이 딱 2개밖에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2개의 휴대폰이에요. 그 행성에서는 이 2개의 휴대폰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행성에는 이 2개의 휴대폰만 있고 그 행성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돈이 20헤알뿐이에요. 그럼 각 휴대폰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각 휴대폰은 10헤알밖에 안 하겠죠. 발리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가격을 올리면 그걸 살 돈이 없으니까요. 휴대폰 가격을 내리면 더 살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맞아요. 각 휴대폰이 10헤알이에요. 만약 20헤알을 더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2배로 오를 거예요. 더 비싸질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더 많이 돌고 있지만 휴대폰을 더 많이 만든 건 아니니까요. 10헤알 하던 휴대폰이 100%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20헤알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통제 없이 돈을 찍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해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분증 사진에서는 항상 진지한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이걸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신분증 사진을 받는 직원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만큼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분증 사진은 왜 필요한 걸까요? 누군가가 당신의 신분증을 보고 당신 얼굴과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당신이 웃는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했다면 국경이나 은행에서 상대가 신분증을 확인할 때도 실제로 웃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산적인 것은 얼굴을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일그러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분 확인이 더 쉬워집니다. 이 질문 정말 좋은데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의문이 있었고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제가 무중력 상태에 있다면 1톤짜리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그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벤치프레스는 근력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의자에 누워서 바벨을 이렇게 올려놓고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가 많지만 1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벤치프레스를 해도 최대 40에서 45kg 정도가 한계일 것 같아요. 제가 무게를 적게 든다고 헬스하는 분들이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물리학에서 중요한 공식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힘은 뉴턴 단위로 계산하고 뉴턴은 힘의 단위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킬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고 가속도는 그 물체가 얼마나 빨리 속도를 얻는지예요. 즉, 당신이 그 물체를 얼마나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지죠. 지구에서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이 1000kg, 즉 1톤짜리 덤벨을 들어 올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중력 가속도는 초당 10m, 즉 우리가 지구에서 대략적으로 사용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초당 10m 제곱, 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 당신이 건물 꼭대기에서 돌을 던지면 1초 후에 그 돌은 초속 10m의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2초가 지나면 그 돌은 초속 20m가 됩니다. 즉, 매 초마다 속도가 10씩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력과 무게라면 사람이 해야 하는 힘은 그냥 둘을 곱하면 되고 그 힘은 10,000뉴턴이 됩니다. 10,000뉴턴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게 무게로 따지면 1000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즉, 1000kg을 들어 올리려면 1000kg에 해당하는 힘을 써야 합니다. 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 우주선 안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가속도가 없으니까요. 이 가속도는 당신의 힘에 의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엔가 몸을 지탱하고 있어야겠죠. 당신 뒤에 고정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떠 있는 상태에서 1톤 물건을 밀면 오히려 당신이 뒤로 밀려나고 물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 벽에 등을 대고 있고 우주선이 매우 무겁다면 1톤짜리 물체도 제대로 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500뉴턴, 즉 대략 50kg에 해당하는 힘을 가한다면 여기서 질량은 1000이에요. 그리고 가속도는 초제곱당 0.5m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톤짜리 무게를 가지고 50kg의 힘을 가하면 그걸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중력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물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엄청난 가속도를 줄 수는 없어요. 물체가 무거울수록 가속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아니면 힘을 덜 가하면 그만큼 덜 움직이게 되죠.
그래도 분명히 움직이긴 할 거예요. 우리가 유럽인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들은 감자를 먹는데 왜 우리의 주식은 쌀일까요? 이 이야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저는 왜 우리가 쌀을 먹는지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의 원주민들은 이미 몇 가지 종류의 쌀을 재배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프리카에서도 이미 몇 가지 종류의 쌀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을 형성한 여러 집단들은 이미 쌀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가 쌀을 소비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여기 엠브라파에 따르면 쌀은 27억 명의 기본 식량이라고 해요. 전 세계 인구의 대략 3분의 1 정도죠. 이제 감자에 대해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유럽인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감자를 먹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거거든요. 감자는 안데스 산맥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여기에 도착해서 감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글쎄요, 우리가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로 페루 쪽 사람들이었죠. 브라질에는 감자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아메리카 사람들이 유럽인들에게 감자 먹는 법을 알려줬죠. 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인 옥수수도 있는데 옥수수는 북아메리카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자 중 하나인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식물도 아메리카에서 왔어요. 맞아요. 카카오도 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요리가 대륙 발견 전엔 얼마나 우울했을지 상상하게 돼요. 이벨에 답변 부탁드려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인트 스프레이 속 작은 공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 저는 스프레이 안에 들어있는 그 물건을 손에 쥐어보고 싶어서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스프레이를 열 수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게 구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보라배 촬영 때 구슬 공장에 방문했을 때 공장 사장님이 요즘 아이들은 더 이상 구슬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슬놀이를 하려면 보통 흙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상 거의 망한 상태였어요. 그분이 공장을 닫지 않은 이유는 스프레이 캔에 들어가는 구슬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조사했을 때 포르투갈에서 한 남자가 캔을 여는 영상을 봤는데 안에는 구슬 대신 작은 강철 구슬이 들어있었어요. 마치 베어링에서 꺼낸 것 같았죠. 이 구슬의 역할이 뭐냐면 스프레이 안에는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페인트 같은 유효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스프레이에서 뿌리고 싶은 그 내용물이요. 하지만 밖으로 내보내려면 뭔가 가스, 즉 추진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밀어내서 나오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인화성 가스인 프로판이나 부탄이 사용됩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사용하는 가스들인데 이 작은 캔에서는 높은 압력 때문에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페인트와 프로판, 부탄이 섞여 있지만 완전히 섞인 건 아니에요. 캔을 그냥 두면 두 성분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캔을 누르면 별로 좋지 않아요. 나오는 페인트가 고르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 전 캔을 흔드는 게 중요하며 안에 작은 공이 잘 섞이게 도와줍니다. 탄산수와 과산화수소수의 차이가 뭘까요? 결국 과산화수소수도 산소가 들어간 물이니까 거기에도 기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산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탄산수의 작은 기포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저희는 마누알 두문도에서 집에서 탄산수 만드는 실험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아주 차갑게 식히고 이산화탄소와 함께 흔들어주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됩니다. CO2 분자들이 물과 섞이게 되고 그럼 기체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병을 여는 순간 이런 거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모여서 거품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이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건 산소가 녹아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분자를 가진 물로 사실 물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입니다. 물은 H2O이고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즉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들어있어서 우리가 요오드화칼륨이라는 소금을 넣으면 그 산소가 한 번에 방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코끼리 치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베데 오 그랜디리브로 시리즈에서 추가로 책을 출간할 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배경에 책 몇 권 있는 거 보셨나요? 저희는 4권의 대형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책이었고 그 다음은 역사, 수학, 그리고 작년 말에는 화학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란데 리브로드 바이올로지아 책무락돼서 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정말 훌륭하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려져 있어서 이 책들로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아직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면 그란데 리브로드 시엔시아스, 나 그란데 리브로드 히스토리아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2권이 가장 쉽거든요. 예를 들어 그란데 리브로드 키미카,
화학 대습너, 험화대설 그득 내용이 많지만 9, 10살 아이들도 잘 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대항해 시대에 오려면 얼마나 걸렸나요? 이 대항해 시대는 1400년대 말, 1500년대 초에 일어났는데 그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바다로 나아가 거의 전 세계를 지도에 그렸죠. 바로 그 시기에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까지 도달했고 그 시기에 아메리카와 브라질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곧이어 마젤란의 항해로 세계 일주에도 성공했죠.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브라질로의 첫 공식적인 항해는 이전에 몇 번의 다른 항해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브라질을 포르투갈의 땅으로 확실히 표시하기 위한 항해는 15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페드로 알바르스 카브라는 3월 9일에 리스본을 출발해서 4월 22일에 여기 바이아의 포르토세구로에 도착했습니다. 총 44일이 걸렸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은 절대 문을 닫지 않는데 왜 문이 있을까요? 문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즉 건축적인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건물들은 약국 소유가 아니라 약국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으면 신발 가게 등 다른 가게가 들어올 수 있고 그때는 문이 필요합니다. 문이 없는 건물을 짓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건설 중에도 도난을 막으려면 문이 필요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24시간 영업, 하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어. 그땐 문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상황이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집단 약탈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상파울루 크라콜란지아에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 침입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미리 문을 닫았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풍, 강풍, 침수,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의 정전 등이 있습니다. 즉, 정전은 이런 현상들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경우에는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라도 문을 닫아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진짜로 24시간 영업하는 곳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가게들은 24시간 영업하긴 하지만 12월 25일이나 1월 1일에 뭔가를 사려고 하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은 걸 보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베레.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앨리스. 저는 헬륨가스 풍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궁금해요.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죠? 하지만 전혀 간단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풍선은 영원히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륨가스 풍선은 물 위에 무언가가 뜨는 것처럼 뜨기 때문이에요.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가 풍선보다 더 밀도가 높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요. 하지만 대기층은 점점 희박해지고 공기는 점점 더 적어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풍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풍선 주위의 밀도와 풍선 안의 밀도가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풍선은 그 자리에 멈춰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풍선을 부풀릴 때는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풍선 안으로 공기를 밀어 넣어야 해요. 결국 풍선을 묶으면 풍선 안에는 1기압의 압력이 들어가게 돼요. 이건 바깥의 압력과 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풍선 안이 약간 더 높아요. 더 높지 않았다면 풍선이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풍선 안 압력이 더 높아요. 대기압은 대기의 공기가 우리 위에 누르고 있는 무게예요. 공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그래도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이 풍선이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풍선 안의 압력이 바깥의 압력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풍선이 점점 부풀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풍선은 영원히 부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평균적으로 헬륨가스 풍선, 그러니까 이런 파티용 풍선은 대략 10km 정도의 고도에서 터진다고 해요. 이 높이는 상업용 비행기가 나는 고도와 비슷하죠. 물론 더 높이 올라가는 풍선도 있어요. 우리가 캡슐을 대기권으로 보냈을 때 그 500만 조회수의 매뉴얼 도문도 영상에서요. 우리는 약간 축 처진 풍선을 사용했어요. 그 풍선은 좀 약했죠. 여기 아래에서는 완전히 흐물흐물했어요. 이 말은 풍선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유연하게 부풀 수 있다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 훨씬 더 많이 부풀 수 있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우리가 검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풍선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공기가 거의 없는 지역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이 파랗게 보이게 하는 그 현상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강아지의 코 옆에 있는 틈은 무슨 용도인가요? 이 질문을 받자마자 구글에 강아지 주둥이를 검색했어요. 그 틈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모든 강아지들이 옆에 열린 콧구멍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쪽에도 작은 구멍이 있지만 옆에도 큰 틈이 있어요. 신기한 건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포르투갈어로 뭐라고 불리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코의 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노스 슬리트예요. 기능은 알아냈어요. 사람이 뭔가를 맡을 때, 예를 들어 이 핸드폰을 맡는다고 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 즉 공기를 안으로 들이쉴 때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만약 계속 핸드폰 가까이에 있으면 내 입김, 내쉬는 공기의 냄새로 핸드폰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다시 냄새를 맡으려고 할 때 내쉬었던 공기의 냄새가 남아있어서 방해가 돼요. 하지만 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첫째로 개는 코 안에 공기 저장소가 있어서 숨을 내쉬는 중에도 계속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옆부분, 옆에 있는 틈은 개가 냄새를 맡는 곳과는 다른 곳으로 공기를 내보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개가 내쉬는 공기는 주변의 공기를 자기가 냄새 맡고 있는 방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후각이 더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에 초능력이 있는 동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주기율표에 사람 이름이 있는 원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맞힐 수 있을까요? 어떤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지만 그보다 더 많아요. 주기율표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이 있어요. IBGE에서 만든 재미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브라질에 특정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줘요. 이 사이트는 2010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알겠죠? 이 사이트는 2010년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있어요. 어떤 이름이 가장 인기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주기율표를 찾아가서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이름과 관련이 있는 원소 이름들을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 툴리오 같은 거죠. 브라질에서는 2010년에 24,500명의 툴리오, 910명의 라우렌시오, 910명의 라우렌시오, 379명의 인디오, 323명의 프란시오, 323명의 프란시오, 269명의 세지오, 263명의 게르마니오, 263명의 게르마니오, 242명의 우라니오가 있었어요. 리스트가 꽤 길죠?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지 않으려고 전체를 다 말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플로니오도 5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이름은 헬리오였겠죠? 맞아요. 그게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브라질에는 13만 7천 명의 헬리오가 있었어요. 이 숫자는 이베레의 약 230배에 해당해요. 이베레는 2010년에 592명이었어요. 이베레, 왜 모기는 댕기열은 옮길 수 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는 옮기지 못할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죠. 왜 모기는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황열, 댕기열은 옮기는데 HIV는 옮기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점은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기를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황열처럼 바이러스가 모기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즉 바이러스는 모기의 소화기관에만 머물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기가 우리를 감염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그 관을 넣을 때인데요. 그 관이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흡관이라고 하네요. 그게 바로 모기가 우리에게 피를 빨 때 넣는 주사바늘 같은 거예요. 이때 모기는 침을 주입하죠. 그래서 HIV가 모기 몸에 감염되지 않으면 모기 침에는 HIV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많이 읽은 것은 HIV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에는 그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기가 피를 빨 때 아주 적은 양의 피만 빨아가고 그 안에 바이러스도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는 누군가를 감염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쑤시개 탑 질문들이 도착했네요. 제가 몇 가지는 정말 답하고 싶었거든요. 이쑤시개 탑의 무게는 얼마나 나갔나요? 우리가 자르기 전에는 20kg에 1만 7천 개의 막대가 있었어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무게가 거의 줄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른 부분은 가벼웠으니까요. 세워져 있을 때는 아마 18kg에 1만 5천, 1만 6천 개 정도의 막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4m 높이 18kg 정도 되는 탑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가벼운 거예요. 한 사람이 전체 탑을 큰 어려움 없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바람이 모든 걸 쓰러뜨린 거죠. 탑을 세울 때 바람을 피하기 위해 실내 체육관에서 세우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에 탑은 30m 높이였어요. 그건 대략 10층짜리 건물과 비슷한 높이예요. 이제 말해보세요.
10층 건물 높이만한 체육관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나사 정도에나 있겠죠? 잘 모르겠네요. 이베레, 왜 탑이 아직 누워있을 때 길이를 재지 않았나요? 이건 약간의 기하학이 관련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 누워있는 탑이 있고 여기 세워진 탑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누워있는 탑을 잰다면 아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줄자를 댔겠죠? 그게 가장 쉽고 바닥에 가장 가깝고 여러모로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탑의 높이는 아니에요. 세워진 탑을 보면 높이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요. 탑의 옆면이 아니라 가운데를 지나가죠. 즉, 옆면을 재면 실제 높이보다 조금 더 길게 측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탑을 눕혀놓으면 줄자를 탑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이론적으로 탑이 땅에 닿는 지점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지점은 공중에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탑에는 다리가 있어서 내부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줄자를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 상상 속의 지점을 찾아야 해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탑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끝부분에는 그냥 막대기만 있어요. 그래서 줄자를 정확히 중심으로 통과시킬 방법이 없죠. 하지만 이베레, 저기 누워있는 탑은 약간의 기하학만 있으면 그렇게 높이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줄자를 중간에 통과시키지 않아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탑이 유연하거든요. 이 말은 탑이 세워져 있을 때 다리 부분이 조금 벌어지거나 막대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잡아서 누워 있을 때보다 세워져 있을 때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에서 반칙을 하거나 측정 방법에 따라 유리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탑을 세운 상태에서 높이를 재는 게 맞아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댓글이 이메일로 왔어요. 탑을 세울 때 여러분은 주의 부족으로 탑이 부러져서 고생했어요. 탑을 더 단단한 지지대에 묶고 탑과 같은 길이의 거대한 철제 막대를 사용하면 됐을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은 철제 막대와 탑 지지대를 함께 들어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탑이 세워지면 지지용 막대를 빼내면 남는 건 바로 세워진 탑이었겠죠. 이 행동이 기네스 규칙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괜히 고생한 셈이죠. 아니요, 그 행동은 금지되지 않았고 저희도 그 점을 많이 고민했어요.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을 게 있는데 어떤 물체가 너무 길어지면 굉장히 유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용 철근을 쓴다고 해도 아무리 두꺼워도 30m로 늘리면 삶은 스파게티처럼 흐물흐물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철근 막대가 아니라 철탑이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길이와 똑같은, 즉 30m짜리 철탑이어야 했어요. 30m 높이의 철탑이죠. 이제 그 가격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옮길지, 그 위험성은 어떨지, 그런 걸 세워두다가 누군가에게 쓰러지면 어떡할지, 모든 물리적인 어려움들, 훨씬 더 무거워서 들어올리기도 힘들고 세워두기도 더 어렵죠. 위에서는 사람들이 스테이를 잡고 있는데 그게 풀리면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죠. 아무튼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탑을 여기서 지었으면 시간이 3배 더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재료로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0m 높이의 나무탑은 철탑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었을 거고 더 많은 재료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기술도 없어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약하자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핵심 질문. 우리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황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침반을 들고 북극점까지 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지구본이 없으면 이 코너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리적 극과 자기적 극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 극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지점이에요. 이 지구본이 회전하는 축이 있는 곳이죠. 지구가 자전할 때 상상할 수 있는 지구의 축이 위치한 곳입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정확히 그 지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는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자석의 극, 즉 자석의 끝은 지리적 극과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약간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요. 더 문제는 이 극들이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거나 뒤바뀐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극이 뒤바뀐 적이 없어요.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항해는 북극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침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기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석 주위에 선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요. 이 선들은 다른 자석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정렬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자석이 여기 오면 이렇게 정렬될 거예요. 자석이 위에 오면 이렇게 정렬되고
근처에 오면 이렇게 정렬돼요. 나침반도 결국 작은 자석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이고 실제로 자기장 선들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적도 지역에 나침반을 놓으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돼요. 북쪽과 남쪽 사이로 정렬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침반을 여기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만약 우리가 나침반을 이 선들이 만나는 곳 가까이에 놓으면 나침반이 바닥을 가리키게 돼요. 아래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바닥을 가리킬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남극에서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나침반을 움직일 때마다 바늘이 계속 다른 방향을 가리켰어요. 즉, 극지방에 너무 가까우면 나침반으로 항해할 수 없어요. 처음엔 큰 차이가 없던 이유는 사람들이 극지방까지 항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들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미 답변한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채널에 이베레가 답한 영상이 약 50개 올라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질문을 잘라서 하나씩 따로따로 클립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기서 제목만 보고 질문을 찾을 수 있고 영상마다 하나의 질문만 답변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